예, 제 이제 1장은 멘토링의 어원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이미 뭐 멘토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고 또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어원에 대한 건 그 깊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람 이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장군, 그 장군이 이타카 왕국의 장군이면서 또 왕이었죠.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아들 걱정이 된 거예요. 아들 이름이 텔레마쿠스입니다. 이 아들을 누가 교육을 해주지? 뭐 요즘에 학교 보내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우리 아들을 교육을 시킬까? 이제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친구 중에 멘토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멘토라는 친구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깁니다. 또 이 멘토도 자네 걱정하지 마.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오게 되는데 내가 자네 아들 맡아서 잘 교육을 해줌세.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맡아가지고 20년을 잘 교육을 하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못지않은 훌륭한 장군감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살해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멘토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 이름에서 되는데 여기 칠판에 나온 대로 자, 혹시 좀 잘 나오는 거 혹시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멘토. 이 멘토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대문자로 썼는데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어가 이제 중요하죠. 상대어. 그러니까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받는 사람은요. 원래 프로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어로 이게 원래 1600 또 지우개를 또 찾아야 돼요. 지우개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699년에 바로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의 궁중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면은 루이 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세종 대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의 손주들 궁궐에 이제 있잖아요. 그 손주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궁중 설교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아까 얘기한 오디세이라는 그 책을 읽고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 또 있었네. 그러면 앞으로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 고유명사인 멘토를 일반 명사화 시킨 사람이 바로 페넬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멘토링이라는 이론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 멘토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상대어가 있어요. 멘토링을 받는 사람. 이 불어로 프로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의 프로테제가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빠지고 프로테제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제가 멘토링을 플로에서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멘토 프로테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테주가 발음이요. 멘토라는 말과 프로테제 하나도 비슷한 게 없잖아요. 전혀 별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슷하게 왜 이왕에 멘토링을 주고받는 건데 이 공통점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좀 비슷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플러신 학교에 바로 그 멘토링을 제가 배우던 바비 클링턴 교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교수고 또 이분이 멘토링 강의를 플러신 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또 박사학위를 이제 했는데 바로 이 바비 클링턴 교수가
여기다가 전미어 이를 붙여가서 멘토리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멘토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멘토리. 예, 멘토리. 처음엔 그렇게 쓰였었어요. 이 전미어 이자 붙인 거는 우리 코칭을 해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죠. 코칭을 받는 사람은요. 코치이라고 그럽니다. 코치. 그 다음에 고용주 하면은 인플로이어. 그 다음에 피고용인 그럴 때는 인플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미어 이자가 그럴 때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받는 사람, 멘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리라는 단어를 초창기에 좀 썼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게 사음절이에요. 멘토리. 근데 원래 멘토는 멘토 두 음절이잖아요. 근데 상대어는 멘토리. 그러니까 멘토리. 이게 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같은 이음절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오할자를 떼고, 오할자를 떼고 이자를 여기다가 붙인 거죠. 그렇죠? 붙이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많이 지금 쓰고 있는 멘티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멘티가 돼가지고 오늘날은 전 세계가 쓰고 있죠. 따라합시다. 멘티. 그래서 멘토링 해주는 사람은 멘토고 받는 사람은요 멘티가 되고 이렇게 정리. 그래서 지금은 프로테제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프랑스에 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14개국의 지중해 번역이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유럽 전체가 28개국인데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멘토링 컨퍼런스를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총 14개국에서 이번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거기 강의를 하게 되는 전부 선교사님들이 모이십니다. 근데 프랑스의 멘토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의 발상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걸 목회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기에 멘토란 글은 뭐냐?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하워드 핸드릭스, 멘토링 전문가인 또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은 기독교 교육학의 또 세계적인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 성숙하도록 도와주며 그가 자신 생애 목표를 발견 도와줄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야, 이 좀 학자들은요.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우리 외워져요 이게? 저거 참 성경 말씀 같은 거 외우겠는데 이걸 뭐 또 외울 수도 없고 간단히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간단합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네, 바로 그 사람이 뭐다? 멘토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ing를 붙이면 멘토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멘토링의 모든 과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멘토링도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멘토링에 대한 정의는 제가 배웠던 바로 플러신 학교의 바비 클린턴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멘토링이란 하나님께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친 일종의 관계적 경험이다. 역시 이분도 학자라 또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간단하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라는 단어. 그걸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멘토링이거든요. 그래, 이걸 정리하면 돼요. 멘토링이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멘토링이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멘토링이란 관계를 통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시작! 멘토링이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향이라는 단어와 관계라는 단어, 이 단어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멘토는 매우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이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를 할 때 플로에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멘토링이라는 말을 처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쓰니까, 아무도 안 쓰고 저 혼자 쓰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린지, 특히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아, 저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멘토께서 멘토를 이렇게 소개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요. 멘트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멘토가 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못 알아듣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양육사라는 말을 썼어요. 양육사. 양육사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사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판사, 검사, 뭐 의사, 사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양육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양육사입니다. 근데요 새 가족이 안 좋아해요. 왜냐? 내가 뭐 한두 살 어린 애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양육해? 나를 깐난하게 취급하네? 이제 이러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뜻도 좋아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월 하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거 양육사란 말은 이거 저 새 가족이 듣기에 영 안 좋아한다. 쓰지 맙시다.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몰라. 안 되겠다. 그냥 멘토라 그러자.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다 쓰게 될 텐데 매도 먼저 맞자. 그래서 멘토, 멘티라는 말을 그냥 사용했어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뭔 소리지? 이렇게 되죠. 왜냐면 새 가족이 오면 우선 여기 교회에 멘토들이 많잖아요. 그 멘토들을 제가 오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분이요, 우리 선생님의 멘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일단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멘토 뜻을 모르니까 이제 반응이 일단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해 주기에 따라 달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알아듣죠. 그러면 이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 소개를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교회 소개를 하고 또 신앙생활 처음 하면 신앙생활도 도와주고.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그 연결해 주신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 지난주에 그 연결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 예. 그분이요. 저를 오늘 계속 만났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만나잖아요. 멘토 멘티가. 저보고 멘토님 이러면서 자꾸 저를 그렇게 부르고 따라다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멘토님이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괜찮던데요. 왜 괜찮아요? 아니 우리 교회 집사는 많잖아요. 그런데 멘토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근데 그분은 이분이 집사님인지 뭔지 몰라요. 다만 멘토라고만 소개받았을 뿐이니까. 한국 사람 이름 부르는 거는 이렇게 우리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 부르지 말고 직분을 되게 부르잖아요. 근데 들은 거는 멘토밖에 못 들었으니까 이분은 멘토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왜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는 많은데 저를 멘토라고 불러주니까 집사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그런 얘기. 그러면 계속 부르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멘토님 부르는 게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제 이걸 사용해야 돼. 지금은 다 일반화됐잖아요. 지금은 어디든지 일반화됐으니까 그래서 뭐 새가족 양육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멘토 그러면은 양육 멘토 혹은 정착 멘토. 우리에겐 멘토가 많아요. 그렇죠? 전도 멘토도 있고요. 전도 멘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착 멘토가 있습니다. 정착 멘토. 우리는 4주예요. 4주 동안 정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육 멘토가 있습니다. 양육 멘토는 12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훈련 멘토가 있습니다. 훈련 멘토. 이건 6개월. 그 다음에 재생산하는 재생산 멘토, 사역 멘토. 이런 다양한 멘토들이 교회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 멘토라는 단어에 대한 매우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멘토라는 말을 아무도 안 쓰길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단어들 중에 하나를 그냥 번역하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그 단어로 이 멘토란 말을 쓰는 순간 나머지 뜻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 중에 어떤 하나를 쓴다는 것이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클린턴 교수도 저한테 본인의 책을 한국어로 좀 번역해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대로 써야 되겠다. 첫째는 이게 사람 이름에서 오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수십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사용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로 딱 번역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선도자라고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선도자. 근데 이 선도자라는 말이 저기에 있는 다양한 뜻을 다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하워드 핸드릭스 그 책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As Iron Sharpens Iron,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 책을 하워드 핸드릭스, 그게 멘토링 책이에요. 거기 부제가 이렇게 붙어요. Building Character in a Mentoring Relationship. 그러니까 멘토링 관계를 빌딩, 더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읽어야 될 책이다. 이런 멘토링 책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멘토링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 분이, 제가 98년도에 왔는데 97년도에 번역을 시도를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멘토라는 말에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멘토라는 말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스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승. 그 다음에 멘토링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도 그 책이 멘토링 책인 줄 몰라요. 왜요? 사람들은 원문을 보지 않고 번역된 책만 보거든요. 그럼 스승이니까 이건 무슨 교사들을 위한 책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거 이렇게 멘토라는 말을 이걸 스승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거 저런 뜻이 다 죽어버리는데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책을 다시 냈어요. 책을 다시 냈어요. 그래서 멘토란 말을 그대로 멘토라고 쓰고, 그 다음에 멘토링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하지 않고 멘토링이라고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다시 재번역해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대로 1699년에 페넨롱이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현대 멘토링 이론을 처음 시작을 했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론이 됐습니다. 자, 이 현대 멘토링의 이 단어는요, 레빈슨 교수가 남성의 계절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성인 시기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없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고생하든 멘토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갔는데 멘토가 없는 거예요. 영적 멘토가 없는 거예요. 신앙 멘토가 없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 교회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3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멘토를 잘 만나보세요. 1년 만에, 저같이 1년 만에 수직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멘토를 목회자들이 왜 제공을 못 해주냐? 그렇죠? 얼마든지 이걸 목회자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인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직장에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모든 사업계 임원들을 보니까 다 멘토가 있었더라 라는 것을 여기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잡지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또 많은 그런 또 이렇게 스캔들 같은 거 일어나게 됐죠.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멘토가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멘토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윤일병 사건, 윤일병이 그 위생대에 있었잖아요. 28사단 그 윤일병이 맞아서 죽잖아요. 참 그때 큰 사회 이슈가 됐어요. 제가 군대에서 28사단에 있었어요. 우리 사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일이 윤일병에게 멘토가 있었더라면, 군대 후견인 제도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멘토 제도가 군대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윤일병한테 멘토가 있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군대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멘토링 추천 도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적용. 여러 적용인데, 이 다양한 적용을 잠깐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내가 하고 있는 목회에도, 내가 하고 있는 선교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되네,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입니다. 왜요? 말세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지혜로워서 더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함입니다. 자, 먼저는 학교에서의 멘토링이거든요. 자, 학교에서는 사실은 지식을 요즘에는 전달을, 과거에는 우리 서당 다니던 그런 시절에 그때는 스승하면은 군사구 일체였다면 왕이나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회초리를 든다. 누가 어디를 덤벼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학교에서 절대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아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그냥 지식 전달하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곳으로 전락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어디서 하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집에서도 못하고.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집에서 부모님 말을 또 자녀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 다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도 그렇고, 여기 청소년 문제도요. 제가 한국에 왔던 1998년도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중생 3학년 3명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래돼서는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저는 워낙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기사라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거기에 이 여중생 3학년 3명이 옥상에서 같이 손 붙잡고 투신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가정에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제는 있었어요. 그렇다고 죽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얘가 다 같이 뛰어내리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그랬다고. 나머지 애들은 정말 전혀 문제가 없는 애들이에요. 뭐예요? 친구 잘못 만난 거죠. 그렇죠? 친구가 죽자 그러니까 그래 같이 죽자 그러는 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SBS 방송국에서 그때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야, 너네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상담하니? 누구하고 먼저 상담하니? 그랬더니요, 아무하고도 상담 안 한다. 거기가 한 50%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40% 정도가요, 친구하고 의논해서 결정한대요.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상담한다 4%.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상담한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90%가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자녀들도 멘토 멘티를 연결시켜요.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 청소년들의 멘토를 세워줘야 돼.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한다든지, 아니면 중1이면 고1, 중2는 고2, 중3, 고3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청년들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부 학생들끼리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장년하고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상하관계로 이런 멘토 역할. 또래는 멘토가 되게 어렵습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되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들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멘토링은 튜터링 시스템입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튜터, 가정교사인데, 여기서는 가정교사라기보다도 스튜던트 튜터링이니까 학생이 학생을 지도해주는 이 방법을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학습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워싱턴 초등학교, 우리나라 전남 무안의 청계초등학교, 여기는 초등학교 하나만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도교육청에서 전체 학교 아이들 공립학교를 전부 다 학교에서 6남매 결혼 시스템, 여기 나왔죠? 6남매 결혼 학교 폭력 없앴다. 그래서 1, 2, 3, 4, 5, 6학년을 한 명씩 해가지고 걔네들을 전부 6남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부 짝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집에서는 혼자예요. 근데 학교 가면은 언니가 있고 형이 있고 뭐 동생이 있고 이렇게 가족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학교 폭력이 없어져. 왜냐면 1학년이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2, 3, 4, 5, 6학년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2학년이 1학년 공부를 못한다. 학교 왔는데 공부를 못해요. 그럼 6학년이 뭐라 그래요? 야, 저 4학년 보고 4학년 네가 제 1학년 쟤 좀 맡아서 공부 좀 가르쳐줘. 제가 공부를 못하면 우리 가문의 망신이다. 그러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과외비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이나 언니가 공부를 하시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하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효과적인 면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했어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이 방법이 1대1 컴퓨터 학습과 그 다음에 소그룹 학습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지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 교회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한다. 성도를 한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왜요? 너는 나나. 목회자는 완전히 생활 양식이 다릅니다. 성도들하고. 근데 같은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사람끼리 너도 바쁘지만 나도 바빠. 그렇죠? 환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암송 줄줄 해버렸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저렇게 암송하시면 도전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바쁜 사람이 성경 암송을 줄줄 한다. 엄청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시긴 나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의 토린스파이 고등학교, 그 다음에 담양의 창평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 중에 신기록 세운 학교거든요. 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습 멘토링 그런 적용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또 창업 멘토링 매우 다양하게 하시죠. 여러분 여수에 있는 관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요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많이 그러잖아요. 폐교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지금은 대기 학생만 100명이 넘는 학교로 완전히 학교가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학교가 전국 100대 학교로도 선정이 되고 또 이 학교의 교장님은 한국 교육 대상까지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시골에 폐교 위기에 몰렸던 초등학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이 있는데 바로 이 학교에 멘토링 학습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멘토링의 날 이렇게 정해놓고는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가 같이 참여해서 이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맞춤식 개별교육, 이게 바로 뭐예요? 멘토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이 학교 아이들의 성적과 또 인성과 이런 취미 특기들을 개발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KBS 9시 뉴스에도 학생 멘토제 이걸 도입한 학교들이 성적이 이제 올랐다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국기독국제학교, 여기도 멘토링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해서 이 학교의 재학생들이 전부 해외에 있는 그런 그 명문대에 입학을 시키는 이런 또 학교가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하브르타 이 교육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짝지어서 1대1로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런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식. 이 하브르타 얼마나 이 방법이 또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6년 동안 연구한 전성수 박사라고 있죠. 이분은 이제 그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노회도 와서 강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와서 하고, 이분의 책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와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게 되느냐,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하브르타를 그러네요. 하브르타. 그래서 이 하브르타 주일학교식으로 주일학교에서도 하브르타 방식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학생이 학생들과 함께 짝지어서 토론하도록 만들면 여기 나오죠. 1대1 짝을 지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요거는 5명 모인 곳에서 하잖아요. 소그룹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나의 역할은 5명 가운데 하나니까. 그죠? 10명이 모이면 10분의 1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셀 그룹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셀 그룹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셀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셀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개인의 필요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대1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셀에서는 그 1대1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시바라는 이 도서관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근데 1대1이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50%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 어떻게 벽 보고 하는 거예요. 벽 보고 혼자 하면 100%예요. 왜? 나 혼자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는 없어요. 지적을 해주거나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 보고 혼자 얘기하면은 병원 가야 돼요. 너 혹시 정신 이상해지나? 예, 그럴 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의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화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대화의 기적. 그래서 하브루타로 유대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용한 공부로 간 줄 알아요. 예, 시끄러워야 돼. 공부는 시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 자기가 공부한 거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계속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도 또 여러분 셀도 또 여러분의 목장이나 소그룹도 모여가지고 조용하면 돼요. 그죠? 소그룹 모여가지고 조용하면 안 돼요. 막 떠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은 1대1이에요. 네, 1대1로 계속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듣는 교육으로 그치지 말고 묻는 교육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교육학의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긴 패시브고 여기는 파티시페토리. 여기 패시브라는 거는 소극적인 그와 같은 티칭 방법. 이거는 참여적인 티칭 방법인데 효과가 이렇게 달라요. 자, 보세요. 저 위에 맨 위에가 렉처입니다. 강의는요 24시간이 지나면 5%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가도 다음 주 되면은 거의 안 남아 있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적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렉처, 이 강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딩입니다. 읽는 거는 그저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효과는 2배예요. 10%가 남아요. 그 다음에 오디오 비주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그 교육은요 20%가 더 납니다.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전시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30%예요. 그런데 훨씬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참여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여기 뭐예요? 그룹 디스커션. 그룹 디스커션은 50%가 내 거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도들이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몇 %나 목사님 들은 설교를 가지고 나눕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20% 30%밖에 안 돼요. 실제 셀 모이는 인원이. 전에는 30-40%였는데 지금은 더 줄었어요. 코로나 지난 다음에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70 내지 80%가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셀 모임을 안 나가요. 그럼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윌로우크릭 교회에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성도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영적 성장을 위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 성장을 위한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주 셀 모임에 꼭 참여를 하도록 목회자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은 성도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핍박합니다. 밥을 안 먹고 막 핍박을 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밥 안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긴 제가 봐도 별일도 없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는 우동을 먹거든요. 매주 우동을 먹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꼭 밥 먹었어요. 근데 밥도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도 해야 되고 반찬. 근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갔더니요, 그게 우동을 하는데 너무 편리한 거예요. 토요일부터 할 것도 없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우동 생면 녹여놓고 그러고는 그 물 부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어느 뭐 싸요. 한 그릇에 1,200원 밖에 안 돼. 별로 감동이 없으시냐? 우동 한 그릇에 1,200원. 맛은 옛날에 대전에 그 기차 타고 멀리 갈 때, 한참 우리 갈 때 대전에 거기 한 10분 15분 우동 먹는 시간 있었잖아요. 가락우동.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가락우동, 그 가락우동 그 맛이에요. 바로
야, 근데 1,200원밖에 안 해요. 거기 있는 토핑 같은 거, 그 다음에, 그쵸? 뭐, 어묵이니, 그 다음에 뭐, 쑥가시, 이런 거 다 합쳐도 1,100원밖에 안 해요. 세상에 그렇게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또 밥을 해야 돼요. 이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예요? 우동을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 편하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예배 마치고 다 우리 교회는 셀을 사랑방이라고 해요. 사랑방 다 참여하는 게 저의 주목. 우리 교회는요, 토요일 날 무슨 뭐 그날 안 모여요. 그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는 데가 없어요. 다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모여라 그랬더니 전부 주일날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동 먹고 그러면 전부 셀 모임을 해요. 다 셀 모임. 그러니까 전체 성도의 80% 이상이 참여하죠. 왜? 가장 모이기 좋은 시간에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동을 먹는데 우동이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설거지가 쉬워요. 설거지가 흔들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야, 그래가지고 우리 완전히 그게 해결돼 버렸어요. 주일 점심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지. 그 다음에 맛도 좋지. 그리고 가격도 싸지. 그 다음에 사랑방 다 참석해요. 설거지 얼른 하고 사랑방 모임을 가지니까. 그게 뭐예요? 그룹 디스커스. 보세요. 50%가 될 거예요. 사랑방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나누기 때문에 뭐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 지우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하면은, 아, 이 지우는 사이에 제가 뭘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렸네. 네. 자, 사랑방에서 보통 우리가 모이면 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이 나눌 때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다 보통 교회는 점심 먹고 그러고는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개척하면서부터 오후 예배가 없어요.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예배를 만들기는 쉬우나 그 예배를 없애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주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멘토링하는 교회인데 또 주일날 오후에는 훈련 사역이 있죠. 또 멘토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셀 모임과 이 훈련 사역을 집중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하고 우리는 하다가 없앤 게 아니에요. 아예 없었어요. 왜 없어요? 없었던 이유는 오후에 멘토링 하죠. 그 다음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 훈련을 하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셀 모임을 하죠. 이런 모임들을 위해서 아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동 먹고 전부 셀 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셀 모임을 할 때 제 설교를 가지고 해요. 제 설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 설교를 가지고 나누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예요? 은혜를 받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여기 뭐예요? 적용이 나오게 돼. 적용이 돼야 변화가 일어날 게 아니겠어요? 설교를 듣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30년, 40년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아주 가까이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이쪽 그 수도권 지역에 와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인 고향 교회가 아주 또 큰 교회입니다. 그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담임으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거기 갔는데 아무튼 한 몇 개월 있다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내가 40년 전에 성장하던, 그러니까 40년에 했던 그 교회 갔거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아무개 장로 그때 꼴통인데 지금까지 꼴통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표현 그대로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분 표현이 아주 좀 정난해요. 40년 전에 꼴통이 지금까지 꼴통이더라.
물론 이제 목회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근데 그분 마음은 제가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다. 그 사람이 설교를 몇 번 들었겠나 그러더라고요. 그죠? 40년 동안 주일 낮 예배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10편은 들을게 한 새벽 예배 7번에다가 새벽 예배 안 빠진대요. 새벽 예배 7번에다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심야 예배 있죠. 주일 설교 있죠.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듣는데 그러면은 1년에 50이면 500번 1년에 500번 설교 들었는데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천 번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몇천 번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꼴통이더라 하는 것은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설교 듣고 물론 변화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반드시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나누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적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혼자 아까처럼 큐티를 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적용을 하든지.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서 나눠요? 멘토링 1대1 때 나누고 그 다음에 소그룹 때 나누고 그죠? 셀 모임 때 그래서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저는 장로교 교단들이 이론에 강해요. 이론에 강한데 뭐가 약하냐면은 삶의 적용이 약하더라고요. 그렇죠? 적용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선교단체 저도 있어봤잖아요. 또 지역교회 전통교회 있어봤잖아요. 차이점이 뭔가 하고 보니까 선교단체는 어떤 내용을 들으면은 그거를 많이 배우지도 않아요. 뭐 이론적으로 장로교회에서 한참 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적용을 그냥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팍팍팍 변화가 되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이 장로교는 성경책 한 권 뗐다. 그걸 자랑하더라고. 야, 6개월 만에 내가 2권 뗐어. 뭐 뛰는 거를 자랑하는데 뭐 하나도 안 변했어. 그 뭐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 몇 권 띈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왜 그런가 보니까 뒤에 적용 문제 나오잖아요. 다 안 해요. 적용 문제 다 빼놓고 가요. 왜? 배워야 될 지식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나도 안 변해. 머리는 많이 지식은 늘었어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온 그룹 디스커션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랙티스죠. 이게 바로 자기가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적용하는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75%예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Teaching others.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링이 왜 효과가 있느냐면 내가 멘토가 됐어요. 그러면 멘티를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웃사이드가 뭐예요? 나에서 나갔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오더라.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그 교육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때에 그 교사 선생님, 여자 선생님 가운데 정말 영어를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모 여대 영문과 수석 졸업이에요. 취직도 나중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떡하길래 이렇게 저도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라. 그랬더니 전사님, 자기가 영어를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래요. 대학 들어갈 때는 중간쯤 했대. 그 여대에 영문과에 중간쯤 된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야학이라는 걸 하게 됐대. 아시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가서 밤에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야학을 자기가 했는데 야학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됐대요. 왜? 가르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또 이게 내 거가 돼요. 가르치니까 내 거가 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1등을 하게 됐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야, 저게 아웃사이더인이구나. 우리한테서 나가면 나가는 걸로 끝나면 나한테 돌아오는. 그러니까 멘토링도요. 티칭 하더스예요. 다른 사람 내가 1대1로 가르치죠.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거의 90%는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멘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멘토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게 1대1 양육입니다. 그렇죠? 아멘이 없으므로 넘어갈까요? 자, 이 도서관이 무슨 도서관? 예시바라는 도서관이에요. 유대인들의 도서관. 저기 뭐야? 앉아가지고 전부 토론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용하면 나가야 돼요. 이 도서관은 조용한 데가 아닙니다. 혼자 공부하려면 나가세요. 여기는 서로 막 시끄럽게 하고 시끄럽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유대인들 조용합니다. 여기는 떠들면 나가야 돼. 나가서 떠드시라고. 예, 하는 사람 방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리나라는 열심히 시험 볼 때 외우고, 그렇죠? 밤새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적게 배워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머리가 좋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IQ 수는 45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위예요. 우리나라가 머리가 제일 좋아요. 공부도 제일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공부 많이 한 데가 없어요. 그러죠. 체력도 좋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더 뛰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 교육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이걸 자기 부모님한테 나누고 친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브르타 방식으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군대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군대 아까 얘기했고요. 또 기업도 여기에 기업들은 멘토링을 통해서 여기에 지식경영 학습 조직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미래 조직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인재 육성 제도가 뭐라고요? 멘토링이다.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미국 산업교육협회에서 여기 관련 보고서를 보면은 성공하려면 애인 대신에 멘토를 가져라. 성공한 사람들에는 반드시 멘토가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멘토 만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국내에 관련된 그런 직장 인터넷 업체 잡 링크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던데 47.5%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멘토형 리더가 신바람 직장 만든다. 직장 내에도 이런 리더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선배가 끌어주니 업무가 술술. 그렇죠? 또 신입사원 멘토링제 효과 좋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 갔는데 멘토가 있더라. 그래서 그 멘토가 나를 이끌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리드 헬프 체크라고 그러죠. 이런 멘토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멘토링의 효용. 여러 가지 직장에서 멘토가 있는 거가 없는 거에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KCC 여기에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가 있고, 그 다음 가정에서의 멘토링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일단 부부도 서로 간에 멘토가 필요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도 멘토가 필요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멘토가 필요하고. 여러분 Save Your Family라는, 여기 이제 당신의 가정을 구조하라 돼 있죠. Save Your Family입니다.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의 멘토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렇게 남자가 멘토링하고, 또 여성은 또 여성 멘토. 이 두 사람은 역시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부부 멘토예요. 부부 멘토.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이혼율도 많이 높다 그러잖아요. 이혼 증가율 세계 1위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멘토들이 없어요. 일단 부모님은 부모님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주례로 만나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떡하냐, 목회자로서. 부부 멘토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소속된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소속된 청년 같으면은 반드시 멘토들을 연결해 줍니다. 멘토들을 연결해 줘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 때도 이제 소개하고 인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사람 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부가 속해 있는 셀이 있죠. 그 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출하는. 그전에는 이제 청년회에 있었지만은 결혼해서 이제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결혼한 장년으로 들어가니까 반드시 이 셀로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요, 자 이제 뭐 기념일이라든지 뭐 또 애를 낳았다든지 그럴 때마다 다 챙겨줍니다. 훨씬 좋아요. 야, 이게 실제로 그 아까 얘기한 미국에서
Save Your Family라는 이 부부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을 어느 지역에서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예, 결과가 그것을 이 부부 멘토가 있기 전과 부부 멘토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를 비교했더니 이혼율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20분의 1. 그러니까 20배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저도 주례를 많이 했잖아요. 아마 제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100번 이상은 했을걸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이혼 사례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 멘토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챙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 멘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하이 패밀리에 송기론 목사님 잘 아시죠? 여기도 신혼부부들이요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멘토링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패밀리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한테 멘토 엄마, 뭐 아들도 돼. 아빠도 멘토 역할. 그죠? 뭐 돈만 벌어다 주면은 아빠 역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멘토로서 그렇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런 엄마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멘토다라는 이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 멘토링, 그 다음에 어디를 튈지 모르는 중학생의 멘토 부모 되기 이런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멘토링, 모녀 멘토링.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그래서 1대1. 여러분 우리가 스티븐 콥이라는 분 잘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그 책을 쓴 이분이 얼마나 바빠요. 전 세계 경영 전문 컨설턴트로서. 근데 이분이 자녀가 9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나요? 자녀가 9인데 이 9명의 자녀를요 그렇게 바쁜데도 매달 1대1로 하루 저녁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10월이죠. 10월 달에 한 번씩 다 만나. 1대1로 9명을 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10월쯤 되면 10월 말쯤 되면은 수첩 들고 와가지고 야 첫째 이리 와. 너 아빠하고 자 11월 달에 어느 날 만날까? 그래가지고 미리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도 걔한테 맞춰서. 그 다음에 뭔 일을 할 건가? 낚시 갈래? 아니면은 뭐 영화 볼래? 저녁 식사를 할래? 그것도 전부 그 아이한테 맞춰서. 아빠가 정해놓고 하자가 아니라 뭘 원하니? 영화도 네가 보고 싶은 거. 밥 먹는 것도 식사도 걔가 먹고 싶은 거. 그렇죠?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만나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9 자녀가 다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전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떠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 가까이서 우리가 다 보니까. 그래서 9명이 결혼했는데 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야,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멘토링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집안에서도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걸 적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키웠습니다. 근데 모녀 멘토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거. 그 다음에 쉐마 학당이라는 거 있죠.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이 하신 쉐마 학당. 이제 요즘에 이제 줌으로 많이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D6 컨퍼런스 역시 이것도 디우테로노미 챕터 6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년 하고 있죠. 역시 이것도 가정 제자 훈련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회에서 이걸 적용할까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D6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 바이블인데요. 이 하나 바이블은 현재 우리 교단의 총회 공과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총회 공과보다 우리 담당하는 교육자에 다른 교재를 쓰기를 원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올해부터 우리가 패밀리 멘토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하고 나누려면 주제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주제가. 목사님 설교 다루고 또 아이들이 들은 또 그 교육부서에 또 다루고 이러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장년들이 따라가자 아이들. 그래서 총회 공과 있죠. 하나 바이블. 그거가 성경만 3년치예요. 그 3년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36회째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그걸 그대로 하나 바이블 그 진도를 따라가줘요. 그러니까 제목이 같고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년들이 이걸 가지고 주중에 패밀리 멘토링을 꼭 갔거든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이거를 자녀들도 똑같은 본문에 비슷한 내용을 다뤘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밀리 멘토링 할 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역사 속에서의 멘토링, 뭐 이런 역사에도 우리나라가 보니까 멘토링을 참 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된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대장금, 세계적인 그 드라마가 됐는데, 이 대장금이 멘토링 드라마라는 거 아세요? 한상금과 그 다음에 장금이 이렇게 서로 또 대장금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멘토링의 원리들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아시죠? 허준의 동의보감. 이것도 역시 우리 그 유이태라는 이런 멘토가 이렇게 서자 출신의 이런 허준을 멘토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선 최초의 어이가 되고 동의보감을 쓰는 인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일본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던 도자기, 이 도자기의 영화가 나왔죠. 불의 여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도자기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 정이라는 아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 거기에 사기장이 됩니다. 사기장은 도자기 만드는 거에 최고 기술자고 대표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옆에 문사성이라는 이 사람의 멘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그런 전문가가 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또 많은 영향을 또 끼쳤지 않았습니까? 이 드라마가 또 나왔고요. 뭐 치과 의사 멘토링, 간호사 멘토링, 또 영화에서도 멘토링, 파파로티도 이게 멘토링 영화죠. 그 다음에 홀랜드 오퍼스, 이제 학교에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역시 이것도 영화를 통해서 멘토링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사이버 멘토링 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멘토링 있죠. 스포츠 멘토링, 우리나라의 박지성이라든지 또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히딩크라는 축구 멘토를 만나가지고 또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영표가 부상당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영표를 역시 그렇게 또 세웠던 히딩크. 여러분, 히딩크가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가 멘토링의 나라라는 거 아세요? 이 히딩크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히딩크도 축구 선수였고, 근데 히딩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가 축구로서는 대성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국가대표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게 하는데 축구 지도자를 삼아야 되겠다. 왜? 축구는 너무 좋아하고 실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축구 지도자로 하면은, 축구 선수는요 30대면 거의 끝나요. 그렇죠? 30대면 거의 끝납니다. 40대 돼서 그럼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축구 지도자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히딩크의 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 히딩크로 인해서 세계 4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바로 이 좋은 축구 멘토. 근데 이 히딩크가 참 축구 멘토링을 잘해요.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 축구하면 또 우리 손흥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도요, 아버지 손흥정, 이분이 이제 책 썼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하다. 그래서 손흥민을 아무튼 어릴 때 계속 기본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만 가면 골대도 안 봐요. 그냥 거기서 차버립니다. 그럼 구석에 가서 꽂히는데, 여러분, 그 어렵다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거기서 득점왕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가서 또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야구 하면 또 이정우인데, 이정범, 이정우. 역시 아버지가 아들. 여기도 뭐죠? 이정우가 그래요. 아버지는 저의 야구 멘토죠.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받죠. 그리고 기타 멘토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우리가 무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수 오디션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멘토링이라는 것은요, 이 그림에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지금 트랙터에 시동 걸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Today's Christian Leaders. 오늘날의 기독교 리더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야,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Tomorrow's Christian Leaders.
내일의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예요? 실리콘, ready to grow, 자랄 준비가 되어 있는 씨앗들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 저거 끌고 가면 괜히 힘만 들고 고생만 하게 그냥 가자 하고 그냥 가요. 편하게 갔겠죠. 그 다음 멀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올 거예요. 뒤를 돌아봅니다.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멀리 온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그러고는 끌고 가면서 심기 시작합니다. 또 갖고 와야 되겠죠. 야, 멀리 못 가요. 저거 다 심고 갖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옵니다. 뒤를 다가보겠죠? 네, 뒤에 보니까요, 이 씨앗들이 다 심겨져 가지고 수천 배, 그 이상의 열매들을 맺는 그것들을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왜요? 하나님 크리스찬을 리더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렇죠? 너 혼자 멀리 왔어?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재밌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렇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잘 그들을 세워서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어릴 때 여러분 교회를 나갔었대요, 주일학교 때. 그런데 동네에 막 비가 와가지고 진창했는데 흙탕물 다니다가 흙탕된 말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룻바닥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이놈아 해가지고 따기를 쳤대요. 그 뒤로 내가 죽어도 난 교회 안 나가. 그러고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 참 선생님들이 잘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떠나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발 같은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은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 이렇게 멘토링의 앞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